일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내 돈이 먼저 끝나는 것. 일본은 이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3,623만 명, 전체 인구의 29.1%에 달합니다. 100세 이상 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99,763명으로 5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간병이 몇 년 이어질지,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가계 금융자산은 약 2,200조 엔 규모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현금과 예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일본 노인들은 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각부 2024년 경제백서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자산은 60대 초반까지 증가한 뒤 고령기에 들어서도 잘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고령층이 돈을 보유하는 주요 이유로 은퇴 후 생활비, 질병과 재난 대비가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예비적 저축 동기, Precautionary Saving Motive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위험이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소비보다 보존을 선택합니다. 특히 장수 리스크가 커지면 돈은 삶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기 위한 방어벽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다메코미, 즉 돈을 움켜쥐고 쓰지 못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어컨을 아끼고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집 수리도 미룹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써도 되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90세까지 살면, 100세까지 살면, 간병이 길어지면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자산은 있어도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 요양 문제는 이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일본은 2000년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령화 심화와 돌봄 인력 부족,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 노후 불안의 핵심은 단순한 빈곤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어느 속도로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불안입니다. 이것이 인출 설계가 없는 사회의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OECD의 일본 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고령화 속도에서 일본보다 더 빠르게 65세 이상 비중 7%에서 14%, 그리고 20%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로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보여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 자산을 언제, 얼마나, 어떤 속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는 것, 그리고 의료비, 간병비, 장수 리스크까지 고려해 삶이 끝나기 전에 돈이 먼저 끝나지 않도록 인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움켜쥐는 능력이 아니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혼자 죽는 노인이 너무 많아져서 고독사, 특수청소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문제를 단순히 고령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혼자 버티고, 혼자 죽는 구조가 사회 전체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본 내각부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이미 국민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고령층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는 혼자 사는 고령자의 증가입니다. 일본 정부계 연구기관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일본 전체 가구의 44.3%가 1인 가구가 되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 가구 비중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 때문에 도시로 이동하고 지방에는 부모 세대만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는 멀리 살고 이웃과의 관계도 약해집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고립과 약한 연결의 붕괴로 설명합니다. 노후의 위험은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고 아플 때 발견해줄 사람이 없고 죽음 이후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것이 초고령 사회가 만든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사람은 7만 6천 명을 넘었고 그중 76%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유품 정리, 고독사 청소, 특수 청소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노후가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사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불안은 오래 아프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2024년 기준 남성 81.09세, 여성 87.13세 수준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 이후의 시간입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 남성은 약 8년, 여성은 약 11년 이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장수 리스크와 돌봄 리스크가 결합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집수리도 미루고 에어컨도 아낍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간병과 고립을 대비하는 방어적 소비 축소입니다. 문제는 한국도 빠르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는 805만 가구를 넘었고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보여준 현실은 분명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이 충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플 때 누가 곁에 있는가, 혼자 남았을 때 생활은 유지되는가, 간병과 돌봄 비용은 감당 가능한가, 그리고 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투자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시간을 고립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인간답게 유지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이 전체 주택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서도 고령층 보유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늘었는데 노후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자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산이 너무 한쪽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후 자산은 대부분 지배 형태로 존재합니다.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에서도 개인 소유 주택은 1,700만 호를 넘고 주택 소유자는 1,500만 명을 넘습니다. 그 중심에 점점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평가 금액으로는 자산이지만 매달 생활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노후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산 부자인데 현금 흐름은 부족한 상태. 영미권에서는 이런 구조를 house rich, cash poor라고 부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월급이나 사업소득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50대 이후부터 이 소득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가까워지고 재취업은 쉽지 않고 의료비와 가족부양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자산이 부채와 함께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을 키워왔습니다. 과거 주택금융공사 조사에서도 55세에서 84세 주택보유자 6가구 중 1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이자가 남아있다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비용을 요구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질문은 집값이 더 오르냐가 아닙니다. 이 집을 노후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일부는 월세 구조로 바꿀 수 있고 일부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할 수 있고 일부는 주택연금이나 담보 기반 현금 흐름 구조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평가자산에서 생활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노동시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에서 69세 고용률은 2024년 57%로 OECD 평균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이유는 일 자체가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필요한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진짜 문제는 집값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채를 끼고 형성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은퇴 이후의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로 전환할 것인가. 그 전환을 설계하지 못하면 자산은 커도 삶은 계속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 부동산이 내 노후의 현금 흐름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027년이 되면 한국의 55세 이상 인구는 약 2천만 명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산을 계속 축적하던 세대가 대규모로 인출과 소비의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가 보유한 자산의 형태입니다. 현재 한국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60세 이상 주택 보유 비중이 2015년 약 33%에서 2024년 45% 이상으로 상승했고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54.2%로 과반을 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부채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4년 말 기준 GDP 대비 90%를 넘는 수준으로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즉, 한국은 지금 부채로 키운 부동산 자산을 안은 채 대규모 퇴직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가 겹칩니다.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수준입니다. 반면 5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거나 현금 흐름으로 바꿔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집을 받아줄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전망이 아닙니다. 인구학에서는 이것을 자산시장의 세대 간 수요 전환 문제로 봅니다.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사람은 젊을 때 자산을 축적하고 고령기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은 늘고 젊은 매수층은 줄어들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시점에 시장 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타난 아키야, 즉 빈집 문제가 바로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빈집이 약 900만 채에 달했고 전체 주택의 13.8%가 빈집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도 지방에서 이미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역일수록 빈집 증가가 빨라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보다 관리비와 철거비가 더 큰 부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생활비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실제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약 39.7%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또 한국 고령층은 계속 일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짜 문제는 부채 기반으로 형성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노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리고 고령층은 불안해서 돈을 못 쓰고 젊은 세대는 부채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이중 압박을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축적 사회에서 인출 사회로 이동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이상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뜨겁고 자산 가격은 올랐고 사람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은 이미 45세를 넘어섰고 앞으로 50대 이상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한국 사회는 돈을 버는 사회에서 돈을 써야 하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자산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은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한경협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자산은 있지만 생활비로 바로 바꾸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부채 문제도 겹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국가이고 부동산 자산 형성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도 컸습니다. 결국 한국은 지금 부채로 키운 부동산 자산을 안은 채 대규모 퇴직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입니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15년 142만 명에서 2032년 약 24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고령 자영업자는 취약 업종에 몰려 있고 수익성은 낮으며 부채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계속 오른다. 안 사면 뒤처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쪽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줄입니다.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버블 시기 일본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장기 불황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버블 붕괴, 고령화, 미래 불안 증가가 결합되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돈은 있지만 쉽게 쓰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안이 경제 전체의 흐름을 멈추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높지만 현금 흐름은 약합니다. 고령층은 불안해서 돈을 못 쓰고 젊은 세대는 부채 때문에 소비를 못 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약해지고 소득은 은퇴와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인출 사회의 초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 인출 순서, 부채 관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산 관리는 얼마를 더 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자산을 어떻게 삶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만이 인출 사회에서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